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뭐 이런 가치관, 종교, 이념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가 약소 민족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집단 학살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쪽에서 이슬람 쪽을, 이슬람에서 기독교 쪽을, 우리도 과거에 독립운동 기간에 무수히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성에 3.1운동 때도 많은 분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경전쟁, 동학 때도 그랬고, 또 여기 홍성의 독립 영웅인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일으켰을 때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안각품으로 거기서 많이 학살, 집단 학살을 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거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면 나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을 인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니까.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이생을 반하는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연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결선향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성이고, 그래서 홍성 지역에서 자행됐던 부항만 일제강점기에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가 이제 지금 이제 강연하시는 김지훈 교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강연하시러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그쪽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건 저하고 만나면 한 5년 전, 4년 전인가 5년 전인데 이 만주벌판을 아주 그냥 10만 킬로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흔적을 다 찾으셨어요. 아마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그건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 지식을 전달해 주실 수 있고, 지금은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부족한 점은 강의 끝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좀 받아주세요. 제가 방학 동안에 지금 외부 강의를 세 번째거든요. 두 번은 어디서 했냐면은 보통 비대면이잖아요. 뭐 해도 지난 학기에 비대면 하면은 마치 제가 연예인처럼 DJ처럼 화면을 놓고 주문하니까. 근데 안동을 갔어요. 안동 한 번은 인천가 석주 이상용 집에서 이렇게 여러 청중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또 강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경을 다 넘잖아요. 전 세계에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만 또 민족 간에는 이걸 방역은 또 국가 간의 범위가 좁혀졌어요. 국가마다 방역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주제로 잡은 이게 이제 오랜만에 요즘 전자칠판이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글씨를 제가 야당 대표보다는 좀 잘 쓸 것 같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로 원래 제노사이드는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의 제노라는 민족, 그다음에 더하면 사이드 라틴어에 대한 학살하다, 죽이다라는 건데, 이른바 절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절멸. 제가 오늘 요게 제 강의 아닌데 5개 테마로 되어 있어요.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라 해서 제가 먼저 이게 홍성이잖아요. 근데 홍성 와서 무슨 학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대중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해야지 또 피드백이 제대로 올 것이며 강의 평가를 학생들이 할 때 2가지를 본대요. 첫째는 흐름 있게 해야 되고 꼭 제 시간에 해야 돼. 지들은 안 들어오는데 선생은 꼭 제 시간에 들어와야지만 강의 평가를 잘 준다. 물론 성적은 덤이고. 저는 오늘 선생님들 때 무더위에 오셨는데 과연 제가 1시간 반 익산에서 농아탕 1시간 반 여기 홍성까지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면 오늘도 책을 보다가 졸다가 또 충청도 아줌마들 2분 막 떠드는 거 마스크 쓰고 휙 돌아보고 코를 반쯤 내놓고 왜 떠들지. 벌써 일상생활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상관도 안 했어요. 술 먹고 떠들지 뭐. 근데 이제 기차에서 떠들면은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보고. 이게 참 신기하죠. 자랑간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랑간에 혐오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혐오가 나오면은 갈등이 유발되고 갈등이 생길 때 거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사회, 인류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 철학, 특히 유학 쪽, 뭐 서양 철학에서 우리의 성리학적인 지배 질서를 받았던,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일정 부분 DNA에 녹아 있어요, 한국인들이.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인데, 그러한 면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한테 또 다른 카드를 던져준 것만큼 분명하죠. 그다음에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제노사이드는 도대체 제노사이드가 뭘까? 제가 영어를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역사의 법적 규정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법상 유엔에서 정한 국제법상 학살, 참변, 참한, 잔혹 이거는 법적 규정력이 없어요. 1948년에 법학자 렘킨이라는 사람,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이 일단 아우슈비츠에서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렘킨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대 대학살,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을 유엔에서 정해버려요. 그래서 48년 이후부터는 이 대학살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미얀마 같은 데서 또 그 이후에 우리도 1948년, 49년, 50년 가까이는 80년도 광주까지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네, 그러한 역사적인 연원, 배경, 실상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제노사이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은 없어요. 지금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고 자 1931년 올해가 2021년이죠. 1931년 9월 18일은 중국사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혹시 우리나라의 9.7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9.7일 국가가 정말로 창피한 날. 요즘 애들 말로 쪽팔려. 이 쪽팔리라는 용어는 요즘 애들이 아니라 우리 때 썼던 것 같아요. 8월 29일이죠. 경술국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 경술국치를 기념을 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기억을 소환해서 해마다. 근데 지금 대학생 애들한테 야 우리나라 국치가 언제인지 아냐? 제가 이제 은연대사 강의라고는 잘 몰라요. 즉답이 안 나와. 나오더라도 어물어물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중국이라면은 중국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국치일이 언제? 네 9월 18일이에요. 중국말로 네. 주입박 9월 18일. 왜? 왜 기억할까요? 그들?
여기 선생님들 계십니까? 학교에서 매일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국시를. 1931년 9월 18일부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상자가 3,500만 명. 당시 한반도 인구가 더 많죠. 3,500만 명이 14년 동안 희생당합니다. 어찌 그날이 잊을까? 그래서 그날을 중국에서 정식으로 중국 대륙에서는 국시일로 기념을 하고 국가기념일이 또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런 행사를 해요. 해마다 9월 18일에 지금 옛날에는 봉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심양, 선양이라는 곳에서 11시에 택시까지 일본 노래.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알죠. 그리고 만주사변은 또 우리한테는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그 이유는 만주사변 다음 해가 이른바 만주국인데 만주국이 성립이 돼요. 만주국은 여기 홍성에서 삼륜동이 삼륜동 전에 여기는 특히 홍주의병이 유명한데 삼륜동이 거세게 일어나요. 3월 1일 우리 퀴즈 아닌 퀴즈를 선생님들께 내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것을 무릅쓰고 제가 3.1절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3.1절 국경일이죠.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12월 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국경절에 관한 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1절, 또 하나는 대칭절인데 그때 정식 명칭은 3.1절은 건국 독립선언 기념일, 그리고 개천절은 건국 기원절입니다. 개천절. 단군이. 그래서 두 날이 국경절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해마다 임시정부가 기념을 했는데 해방되면서 독립선언 기념일을 빼버리고 그냥 3.1절로 해버립니다. 독립선언 기념일은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버지예요. 우리 헌법적 가치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을 보면 3.1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 전문에 나와요. 자유도 나오고 그 헌법적 가치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민주공화국. 그리고 3월 1일을 만주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주국 성립일을 3월 1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반만 항일 세력, 독립운동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이제 쏴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한반도의 아름다운 저는 이제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안동 갈 때도 익산에서 기차 타면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강이안 또 생각하고 풍경 보고 그러면 단양 보면 단양은 계속 시멘트 깎아대고 있고 거기 이제 익산에서 오는 이 길은 대천 쪽 오면 바다도 보이고 아름답잖아요. 이 한반도 전역에서 과연 3.1절로부터 자유로운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3.1절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도산한창호는 이 날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없는 날로 여기고자 한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게 바로 3.1절인데 그만큼 3.1절이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였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만주국 성립을 만든 거죠. 자, 또 하나는 만주국을 만들 때 두 가지를 더 만들어요. 하나는 군대, 만주 국군. 또 하나는 만주국 경찰. 그리고 만주국 경찰과 만주 국군에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만주국군 출신이었고 만주국군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신경군관학교, 지금의 장충군관학교를 나온 거예요. 국무총리는 봉천군관학교, 이름만 얘기할게요. 국무총리 정일권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만주 출신들이에요. 자,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만주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국제연맹이 우리가 만주국이라는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었어. 반동군이 만든 나라예요, 실은. 그러니까 만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평정산을 가봤느냐라는 걸 가보면은 너무 참혹해요. 지금도 800여 구의 시체가 3,000명이 죽었는데 800여 구의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4층짜리를 봤어요. 아들, 애 둘하고 엄마하고 아버지는 같이 사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오니까 그냥 같이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양에서 푸순이라는 것, 푸순은 우리말로 무순이라고 부르는데 무순은 일본이 이런 감탄사를, 제 감탄사인지 한지를 모르는데 그 무순 탄광은 1905년에 일본이 가질 때 노천 탄광이에요. 봉우리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노천에 100년을 팠는데도 그 정도가 어마어마한 탄광이에요. 거기에는 평정산이라는 한 마을에 3,000명을 다 모아다 놓고서 반만 항일 세력들이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일렬로 세워요. 그게 아마 3,000명을 세우면 100m하고 6m 정도 되나봐요. 바로 새로 해서. 그리고 기관총을 쏜 거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약 5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핏발치는 그 기관총 이게 상상 이상인 거예요. 듣도 보고. 그래서 이 평정산 기념관에 가면 3,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남경대 학살은 30만 명입니다. 난징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남경대 학살을 그러고 중반은 난징 따투사, 남경대 도살이라고 해요. 그 남경대 학살 기념관에 11초마다 물이 떨어져요. 전시관에. 처음에 저게 뭔가 했더니 핏물이 떨어집니다. 12초마다 한 달 동안 한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30만 명이 12초마다 죽어나간 거죠. 상상이 가세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이민족이라고, 통치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절멸, 인종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평정산 기념관에 가서 열심히 침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유골들 800여 구가 쭉 100m 정도 있는 걸 보고 남경대 학살은 드문드문 있거든요. 기념관이. 이 평정산 기념관은 그 유골 위에다 만들어놨어요. 기념관. 그 길이가 100m예요. 기념관 길이가 거의 이렇게 쭉 있어요. 다만 평정산 참한 기념관이에요. 참혹하고 잔인한 기념관이라고 써 있어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한자로 참한, 천변 이런 말은 우리한테는 감정적인 호소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법적 규정력은 없다는 거예요. 국제법적 규정력은. 자, 여기 내가 홍성에서 자랑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으면 국민분들과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나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두 명만 얘기하면 만해 한용우 79년생 10살 어린 89년생 김자진. 근데 김자진 장군이 활동했던 이 만주에도 무수히 많은 참관들이 있어요. 경신 천명이라고 했어요. 1920년 총살일 때. 근데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천변 참화를 번역할 때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작년부터 주장한 게 제노사이드다. 3.1 운동도 우리는 독립선언 기념일이자 일본군의 제노사이드다. 6,000명 이상이 살해당합니다. 앞으로 2년 뒤면은 도쿄, 일본 도쿄 지금 올림픽 하지만 도쿄에서 1923년 9월 1일날 대지진이 일어나요. 진도 8이 넘는 그때 조선인들 대학살이 일어났죠. 3.1운동 때만큼 죽입니다. 6,500명을 죽여요. 제일 조선인들을.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억을 소환하지 못하고 소환하지 못한 기억은 기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팔로 뛰어다니면서 정리한 게 바로 관동대지진 자료집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영화가 바로 박열이라는 거죠. 박열이라는 문경사람 그 친구가 와서 봤을 때 와 이거는 이거 말할 수 없는 혐오, 차별, 거기 나온 게 바로 학살이에요. 그리고 관동대지는 더 웃긴 게 민간인이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군이 아니라. 이렇게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다른 민족에 대한 절멸 또는 절멸 행위, 이게 바로 제노사이드. 그래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제가 영어로 쓴 거는 국제법상 특히 유엔에서 1948년에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 아까 램킨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법적 규정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말이고요. 향후에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너네 청달리 대첩 100년 지났어? 한 거 뭐야? 청년동 100주년. 어마어마하지 뭐. 너네들 할 줄 알았는데 백수 하나 달랑냈어요. 이 정부에서도. 청산리 대첩 기념비 자료집 하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신흥무관학교 열심히 얘기하고 우당유영, 석주 이상용 얘기하지만 신흥무관학교 자료집 하나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학계의 현실이자 정부에 대한 지. 일본은 너네 45년 또 이제 25년 4년이면 강복 80년이라고 열심히 떠들겠지. 그 지나면 끝이야. 이게 일본 애들 입장이죠. 자료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남겨놓지 않아 언젠간 힘을 줘. 아무리 지금 인터넷으로 랜선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원자료가 있어야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엄숙한 건물에서 약간 흥분해가지고. 자, 이래서 우리가 중국 평정사를 말씀드린 거는 중국인들은 이래서 국치를 기억하고 역사를 소환해가지고 해마다 기념식을 해요. 1937년 12월 13일이 바로 남경 대학살이 시작된 날이니까 2014년에 시진핑이 이날을 공식 국가 제삿날로 정해자 해갖고 국가 공제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가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첫해 지금 원광대에 있지만은 그 2014년도에는 독립기념관에 있었거든요. 그 독립기념관에 해외 담당이라고 그다음에 관장하고 초청을 받아 갔더니 시진핑이야 7명의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은 다 서 있어요. 모두 다 서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서 있는데 누구만 앉아 있냐면은 남경 대학살 때 다친 사람 또는 유족만 앉혀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누구한테 국가보훈처 누구한테 건의를 했어요. 우리는 행사하면 대통령, 시장 이게 지금 번호가 있잖아요. 쭉. 아까부터 앉기 바쁘다고. 물론 우리만의 방식일 수 있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시작될 77, 400 때도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들 독립유공자만 안 치고 국가 정상들은 다 세요. 중국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혐한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대학생들 70%가 다 중국이 싫어요 지금. 설문조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이 저러고 있는 거 역사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건 배우자라는 거죠. 그러면 제노사이드는 도대체 배운 것이며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될까? 아까도 제노사이드의 어원 얘기했어요. 그리스어의 인종, 민족과 라틴어의 살육, 살인, 인종살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어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다라는 거지. 인간이. 이 절멸전쟁이라는 것은 근대 절멸전쟁은 정확하게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피크가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1876년 근대 이후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요. 특히 동학, 그다음에 의병, 좀 이따가 이제 동학과 의병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삼일운동. 근데 이 세계 제1차 대전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나와요. 이때 이른바 인육 분쇄기, 고기 분쇄기라고 해서 기관단총, 따발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화살, 그 다음에 창, 칼로 많이 베야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이 기관총은 어마어마해요. 1분에 수십 발 나가니까 한 사람에 10발 이상 맞을 수도 있다. 거기다 이제 시레이션 나오고 먹는 거, 통조림.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는 콩을 갖다가 통조림을 시키는 거예요. 군복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세계 제1차 대전은 어떤 애국심들이 막 생겨요. 애족심들이.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터키는 우리한테 어떤 민족이 있어요? 터키가 나라. 6.25 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형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아르메니아는 철천지 원수예요. 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약 110만에서 150만 명을 아르메니아에 학살을 해요. 150만 명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세워놓으면은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분 전체가 1,100만 명입니다. 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부터 촉발된 바로 제노사이드는 세계 1차 세계대전 내내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이때 2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와요. 세계 1차 대전 때. 그런데 이거는 조족지혈입니다. 우리 인류 사회는 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은 인간 사육 공간이었어요. 지구가 2천만 명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천만 명 가운데 민간인은 불과 5%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민간인이 군인을 넘어섰어요. 60% 이상.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가 전 세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국가 간에는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애국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약 700만 명의 청년들이 동원됩니다. 근데 700만 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갑니까? 바로 예비군까지 다 동원하죠. 예비군.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종북 위안부 제도까지도 제노사이드라고 봐요. 신체적인 가학, 민족에 대한 정체성 훼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1918년에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 시베리아 출병 단행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1893년에 후쿠지마 야스마사라는 일본 중이라는 사람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걸어갑니다. 어디를?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게 9,800km예요. 약 10,000km죠. 그거를 1년 6개월 가까이 걸어가요. 왜 그랬을까? 마루타요. 육군 중위가. 우리 수박사님 시베리아 가보셨겠지만 겨울철에 가면은 제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해요. 지금. 왜냐면 이 만주르판 답사 다니려면은 제가 14년 동안에 1년에 많이 다닐 때는 180에서 200일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가방을 그냥 막 이리 싸고 저리 싸고. 심하면은 홍콩방송 하얼빈 영하 30도에 있다가 그날 바로 어디 가냐면 타이베이 가요. 영하 50도.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추위는 안 돼요. 너무 추워. 영하 합강 같은 데는 영하 40도가
오죽했으면 현대 자동차의 극지 시험조가 어디냐면은 흑룡강성 막하는 데가 있어. 뭐라고 시베리아에. 거긴 평균 1년에서 1월달에 영하 35도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야스마에서는 다 군복에 뭐에 해서 그냥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죠. 이때 시베리아 출병 때 침략한 사람 가운데 조선인이 있어요. 안타깝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 여기 서산군 이종혁이라고. 이분이 가서 나중에 참여의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탈출해서 독립운동가로 변신하는데 결국 잡혀서 5년형 받고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선우이라는 사람의 소설 대인 마덕창의 주인공이 바로 이종혁인데, 이렇듯 일본은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살해해요. 민족 분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의 민족 절멸 전쟁을 통해서 역사에 아주 길이길이 남은 사람. 너무 무거운 얘기라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바로 독일 게르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하고 김자진 장관하고 동갑이에요. 또 제가 이제 역사학자님까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그 김자진 장관하고 동갑인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시극 배우 찰리 채플린 89년생 1800. 만해 한의원하고 동갑인 사람이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79년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균관대 만든 심산 김창숙이 79년생. 그 다음에 김준혁 고려대 총장의 장인의 장인, 너무 많이 알아요. 예간 신규씨 79년생. 또 중국 공산당 창립자였던 춘두슈 79년생.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34년도에 대총통이 됐는데, 이 히틀러가 얘기한 게 뭐예요? 대대만주의. 그러니까 타민족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이른바 자아중심적인 민족관을 그대로 투영시키니까는 죽일 때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붙이겠습니다. 부채 인향말리라고 제 아는 이 사회가가 인향말리, 어려운 얘기, 사람의 향기가 말리를 간다는데 이거를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독립운동사 전공자지만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이래서 이 제노사이드가 전 세계에 지금 48년 유엔 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인간의 탐욕, 배타성, 차별, 이게 국가 간, 민족 간에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해요. 생명체로서. 그러한 점에서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 여기 홍성의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호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연극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 만해와 일송 김동상. 왜냐면은 만해가 79년생이고 일송이 78년생이에요. 도산하고 동갑이죠. 만해는 일송이 돌아가시자마자 3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인사동 경일 여관에 있는 일송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시무장. 그래서 5일장을 지내죠. 26명의 문상객이 왔는데 제일 어린 놈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18살의 조지훈이에요. 시인 조지훈. 자기 아버지하고 아마 그때 그 충격. 만해가
그 일송한테 대한 존경심, 존중. 그러니까 서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일송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자기 유해를 어떻게 매장하지 말았고 그냥 뿌려라 해서 한강물에 뿌려버립니다. 아들들이 동문과 전문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만해와 일송과 그렇지 않고 사륙에 앞장섰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전국 역사학대에 그걸 밝히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안에는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식 정부의 경찰 간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재산상, 신체상 제가 위해를 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역사 앞으로 좀 밝혀야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해서 밝힙니다. 이번에 밝힙니다. 자,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이제 근대 제노사이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고, 그다음에 역사에서 다시 한번 복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한 선생님들이나 우리 민족의 다크 히스토리를 자꾸만 끄집어내봐야 뭐 할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신체가 아니 신체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적인 표면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가 28년생이에요. 제가 막내니까 28년생인데 이제 몇 해 전에 그래도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돌아가셨는데 바로 어머니 또래,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 또래거나 20년대 초반생, 20년대 후반생까지도 끌려가거나 여기서 끌려간다는 말이 왜 쓰냐면 우리는 너무 강제성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당연히 강제적이죠. 상당수는 속임도 있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강제성이 담보된 일본군 위안부 제도였어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강제성이 아니다만 입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그러면 반인권적인 역사 안에서 저 흥룡강성 뚱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령. 일본군 요새죠. 100m 이상을 파가지고 엄청 수킬로예요. 그 옆에 성자산성이라는 곳에는 성산자촌이라는 곳에는 또 김하순이라는 일본군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다 그쪽에 있었던 분이에요. 사진도 있고 지금. 시체말로 능욕 수준이 아니잖아. 몇 년을. 그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수증 써줬다. 이번에 램지오 아시죠? 이 램지오 사태를 보면은 제가 발음을 불리하면은 미국에서 온 서강대 교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램지오라 그랬더니 램지오 알았다고. 그 램지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논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이제 소속이 원광대잖아요. 거기는 뭐라 하버드 대학교 미쓰비시가 들어가 있어요. 미쓰비시에 지원을 받는 교수예요.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강제성이 아니라 계약서가 있다. 계약 이론이라는 거예요. 게임 이론.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합의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강의 다리에 나오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파이강의 다리. 애들 대학생들한테 파이강의 다리 하면은 먼 산 쳐다보고 어디서도 모르고, 근데 그 파이강의 다리 나온 그 휘파람 소리, 내가 맨 앞에 있는데 바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토리하는 말. 토리하니까 그 2,400명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쪽에 다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위안부들이 갑니다. 문옥주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저금했다 그러니까 니네 봤잖냐, 이거 저금도 했다고. 근데 거기서 참혹하게 지냈던 건 다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도 제노사이드한 범주로 들어가야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잘 복원될 수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죠.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보면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토지? 박경리 선생이 1926년생인데 사위가 김지아잖아요. 1926년생이 어떻게 이 글을 쓰면서 1911년 간도 용종촌에 있는 5월달에 큰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그쪽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야 이분은 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첫 구절, 태백산맥의 첫 구절이나 뭐 토지의 첫 구절 정도는 이렇게 잔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까마가치가 막 까약까약 토지가 있고 그게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런 지혜예요. 동학 농민혁명 때 오만에서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30만 명의 동학 농민군들이 학살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동학에 대해서 배운 거는 북한학자 오길보라는 사람이 썼던 또 그 전에 우리는 동학난이라고 불렀어요. 한우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왕조사관이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자교과서나 함사교과서에 쓰는 것 중에 삼국 개입이라는 용어들 이런 것들도 일본식으로 봤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국 개입이고 삼국 간섭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국 개입이어야 되는데 역사적 용어를 일본이 쓴 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도 쓰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죠. 1894년 특히 제가 있는 이 익산 옆에 정욱, 그다음에 고창 이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 고구에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폭정 때문에 정말 그때는 이 조선왕조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나도 조선왕조에 태어났으면은 저렇게 임금이나 또는 귀족이 될 양반 저런 옷을 입고 다녔을 택도 없는 소리. 5% 이내 나머지는 언년이 아니면 이거 방송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언년이 아니면 성돌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제라는 것도 그 당시 여기도 지금 결성행도 있지만 동원이 있지만은 이방들이 걷는 거, 뭐 걷는 거, 세제 역시도 정확한 체제하에서 걷는다 그랬지만은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았죠. 다 백성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더 이상 던질 수 없으니까 폭력에서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기치를 건 거죠. 거기에 이제 동학 농민 제2차 농민군 때 척의 양이, 그러니까 일본 이쪽 물러나라라는 구호가 나온 것이고 처음에는 조선왕조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먹고 살기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 1889년에 헌법을 바꿔요. 김현희 장군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4년 유목이라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헌법을 바꿉니다. 이제 군국주의의 길을 하는 거죠. 혹시 영화 바람의 검심이라는 거 보셨나요? 요즘 넷플릭스에 핫합니다. 일본 영화에 메이지 유신 전후 다시 얘기하면 사무라이들이 없어지고 나서 길을 잃은 사무라이들과 함께 새로운 지배층들이 등장하는 이 메이지 유신의 전과 후를 다루는데 거기서 결국은 일본만의 영화죠. 조선 침략이나 이런 건 아예 없고 정한론도 없고 오로지 막부 시대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메이지 유신의 위대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확한 정치, 경제, 사상, 문화, 특히 군사제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하고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일본 열도가 기도한다고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중국이 화산 폭발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웃 국가로서 황혼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과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냉정하게 봐야죠. 한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노력을 했을지, 부단한 이 노력이란 거는 그냥 실험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축적된 거예요. 동학 농민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로 근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북미 시찰단 좋은 얘기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여서 만든 게 근대 군사제도, 포르센시, 그리고 군사 기술, 또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게 뭡니까? 배의 모양이 달랐다. 이양선이라고 하는데 흑선, 어마어마하게 큰 철선이에요. 목선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대 겁먹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편전쟁 이후에 중체 소형 범법 자강하지만은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 할 지식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옛날 것만 갖고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동학농민혁명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양민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원인은 대한제국도 아닌 당시에는 조선왕조의 무능, 두 번째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대륙 침략의 철학적인 배경, 이게 강하게 투영된 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트라우마. 그 영향이 전라북도에만 미친 게 아니에요. 거의 온 한반도,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제일 어린 동학 적주, 76년생의 백범이 제일 어렸는데 그 당시에 만 나이로 18살이에요. 오죽했으면 안중근은 자기 아버지 안타우라와 함께 동학을 비적으로 봤어요. 조선왕조에 반대하는 사람. 조선왕조 문제가 이랬어요. 근데 제2차 봉기 때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동학 때 일본 분들은 이제 편제가, 사단 편제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페이퍼에도 있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거는 보통 지금 10,000명에서 12,000명. 이 군대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현대식 무기로 장착한, 무라다 소총이라든지, 그리고 격발이 정사거리가 한 1km 이상 되는 것들,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 자신감을 어디서 뽑느냐? 바로 천일전쟁에서 뽑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무스 모네미스 건건록에 보면은 6호 종방이죠. 6호 종방의 건건록에 보면은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여순에 있는 사람, 인구 2만여 명의 여순 인구가 일본군이 가자마자 약 40에서 5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도륙당한 거죠. 그게 11월 여순 함락돼서 세력 강하기 전에 이미 동학 농민군에 대한 학살은 시작된 거죠. 근데 이 동학 농민군에 대한 학살 역시 일본이 우리한테 미안함을 표출한 적이 있나요? 이전에 조선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이야. 수십만 명의 일반 양민들을 학살하고 났습니다. 이들은 정식 정규군이 아니에요. 훈련된 군인이 아니에요. 동학은 동학 농민군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했어. 당시에 조선왕조의 군인은
삼정 문란 때문에 세도 정치, 순조 이후에 군사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려요. 의적 방비하기가 쉽죠. 왜냐면 세금 들여가지고 군대를 다 키워야 되는데 그 큰 형이 누구냐? 청나라예요. 이용장애가 불량대군을 육성할 때도 그 많은 자산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서태후의 치마폭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만든 게 이화원이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수많은 공화국민들이 살아나죠. 이게 바로 한국사에서 근대 한국사에서 첫 번째 벌어지는 제노사이드. 잠시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동하는 중이라 땀이 비오듯해서 연변마도 살짝이라고 그러죠. tempei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국주의 일본이나 청나라는 언제든지 조선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청나라는 한반도에 대한 종주국 행세를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이 아니라 여러 열강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러시아잖아요. 동구의 충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구의 충격을 왜 얘기냐면 이 동유럽은 신기하게도 도시명을 사람 이름으로 써요. 도시명을. 그래서 해방전쟁, 중국에서 해방전쟁, 그 다음에 우리는 한일전쟁 이후에 북한하고 중국이 그 전에 없는 지명을 사람 이름으로 쓰기 시작해요. 김일성의 어머니 김정숙 군, 김형직, 김책시. 중국은 예전에는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항일 투사했던 좌건, 조추엔, 그 다음에 조상지 이름을 따서 쌍즈, 뭐 양정호 이름을 따서 정유, 이렇게 동구가 들어와요.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또 동구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이권을 뜯겨나가죠. 이 타임에서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예계 얘기를 안 해요. 율브린너는 이 대장부리과 율브린너. 저는 개인적으로 율브린너 가문은 한국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는 바로 1896년 아간 파천 이후에 수많은 제부들이 이 한반도에 있는 제부들이 뜯겨나갈 때 살점이 뜯겨나 국부가 유출될 때 그 국부 유출의 한 부분을 빨대를 율브린너 할아버지가 가져가요. 바로 울릉도 살인 체벌권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 키워서 낸 손주가 바로 율브린너예요. 이 정도면 오늘 강의거리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율브린너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시대를 저는 역사학자지만 내가 선생님하고도 철학적인 건 몰라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역사학자가 역사를 움직이지 않아요. 정치, 사상, 철학하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 역사학자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학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요. 근현대사만 파고들어서 독립운동사가 저한테는 밥주시자 귀한 거지만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대의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상할까?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의 플랫폼을 어디에다 둘까? 이런 것들. 1895년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 홍성지역이나 여기나 호소는 엄청난 제가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좀 세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1920년대까지도 이미 교과서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분수령이다라고 해요. 분수령은 뭐냐면은 공화정과 복벽, 왕조를 지향한 사람이 여기서 끝난다는데 천만의 말씀. 임시정부에서는 다 이제 공화정을 지향하지만 만주에서는 복벽주의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대한독립단의 전덕원 같은 거는 상투를 틀고 있대. 따르라고 해요. 여기 지금 호소 지역은 심하잖아요. 의병 어마어마하죠. 홍주 의병 같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한번 겁을 줘가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겁쪽 얼르고 달려고 뭐를 해도 끄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진이 먹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학살밖에 없어. 전쟁이지. 그래서 홍주 의병이 많게는 충남대 교수님은 약 300명 얘기를 하고 동아대 명예교수는 홍주 의병이 학살당한 숫자가 약 150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오류겠죠.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석사 때 공부했던 거하고는 방법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DBA가 많이 돼 있어서 그거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애들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제 당시에 일본 군, 조선군이 아니라 일본 군의 입장, 23사단이고 23사단이 여기 왜 왔어? 정예부대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누가 끌어들여요? 이토 히로부미가 끌어들입니다. 이토가. 왜냐면 여기 지금 홍주유병이 너무 세니까 관군과 일부 수비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 해산되고 나서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5월 30일 날 이제 홍주성이 완전히 함락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잠시 말씀드리면 나이는 1841년생입니다. 의암 유인석보다 한 살 많죠. 이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토 하면 한국에는 이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완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완용의 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진짜 묘는 익산시 황릉에 있었어요. 손 박사님 아셨나요? 몰랐는데. 익산 황릉에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의 묘를 유언장을 남겨요. 이완용이. 익산 황릉에서 해방되고 나서 유족들이 그걸 파냈는데 반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유골을 싸고 있는 관 뚜껑이 어디가 있냐면 원광대학교가 4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광대 박물관에 이완용 관뚜껑이 있으면 전시하면은 그래도 경술국치나 해방되는 해방 광복절에는 대박이겠다. 안타깝게도 70년대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졌을까? 이것도 제노사이드는 아니고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훼손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이병도가 있어요. 이병도가 바로 이완용이가 조선사 편수에 이병도 들어갈 때 이병도가 와대 나왔거든요. 와세다. 그때 소개장을 써줍니다. 같은 집안이고. 그 당시 원광대 총장님이 김삼용 선생님이 총장이었는데 김삼용 고고학자입니다. 그냥 워딩을 얘기하면 김 총장 그거 누군 역사야. 우리가 더 봐야 뭐하나. 간인데. 근데 이제 그때 총장이 고민했다.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70년대 초반에 이병도의 이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줬답니다. 그 내준 거 본 사람이 대한뉴스에 편집장에 있다는 김모란 분인데
그분의 증언과 그 당시에 원감리 얘기 들어보면 어메 역사학자가 역사를 또 왜곡하는 거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홍주 지역 홍주 의병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문외한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의병사 전공자처럼 아주 시줄과 날짜처럼 세세하게 어디서 보이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대마도 가면 제가 이제 대마도도 조사하고 그러면은 최익현 선생이 거기 가고 우리 또 홍주 열사들 가잖아요. 문석관에서 마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보면 이분들이 왜 왔을까? 또 특히 문석관 같은 경우는 거기 있다가 또 부인까지 오잖아요.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나의 사회상을 가지고 당시 사회상을 취용하는데 옳은 역사 방법인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이제 수원 여기 이제 옛날에 김영국 박사님 오셔서 수원 얘기 많이 했을 때 고향이 수원이 화성 지금 화성인데 나혜석이라는 분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대다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특히 남성들은 아유 나혜석 안 돼, 독립운동자 포상 안 돼. 근데 지금 대부분의 입장이 상당수. 근데 저는 그분의 포상 여부를 떠나서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1919년에 참여운동 때 참여했다. 이거 팩트예요. 근데 국자들은 야 참여만 했지 큰 역할을 안 했어. 아 좋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 암살에 보면은 밀정하고 보면은 밀정이나 암살에 특히 밀정에 나오는 신의주에서 단동에서 신의주를 넘어갈 때 1921년 10월부터 26년까지 나혜석의 남편 김우용은 안동 총영사관 부영사였어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외교 행랑을 마음대로 이용했답니다. 의열단지 남겨놓은 회고록, 유석현의 회고록, 정화의 회고록 이제 보면은 다 나혜석의 도움이 없었으면 무기를 반입할 수 없었다. 파업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나혜석하고 김우영은 잡힙니다. 취조를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검찰 기록에 있어. 근데 방면을 해요. 이분들이. 왜? 제국주의에 충성하라고 부용사를 2명 뽑았는데 부용사 1명이 이거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 그것도 부인이 의열단한테 총 넘기고 아주 일본 입장에서 지독하게 씌운 놈들이 바로 의열단인데 그래서 방면을 합니다. 없었던 일을 해요. 무혐의 처분.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나혜석에 대한 평가는 다시 재평가해야 되고 정말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역사평가. 김자지 장군이 아무리 위대해도 서울대 나오지 않았잖아요. 왜 자꾸만 서울대 나온 것처럼 육군사관학교가 안 나왔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그냥 김자지는 그 자체로 다 위대한 팩트만 얘기해. 조미료 그만 치고. 그래서 홍주 의병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교 홍순건 선생님이 지금 퇴직을 하셨어요. 명예교수인데 그분이 이 홍주 의병에 대한 그 제노사이드를 제대로 쓰셨어요. 특히 일본군들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홍주 의병에 대한 이 정보, 첩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통신이에요. 근데 군대는 통신을 따라놓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만큼 통신이 중요한 거였고 그게 의병들은 아니 뭐 전속으로라든지 아무리 말을 타고 가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홍주 의병의 제노사이드는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1운동을 제가 좀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3.1운동은 시간이 안 되겠죠. 왜냐면 선생님들이나 저나 어릴 때 배운 거는 김인현, 3월 1일, 정오 이거잖아요.
과연 3.1운동에 어떤 분은 3.1혁명이라고 하죠. 3.1운동의 독립선언의 정신은 뭐예요? 제가 생각한 거는 제 선배님들, 이 1917년에 1910년 18월 29일은 순종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권을 일본한테 넘겼어요. 그 주권을 찾아오자고 선언한 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 1917년 신주시가 주동이 됩니다. 우리 대동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동의 힘, 그리고 그 대동의 힘이 커져서 이제 중국은 이때 뭘 받아들이냐면 세계주의를 받아들여요. 우리는 신규식이라는 사람, 박은식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조선왕조 철종 고종 때 태어나서 대한제국을 맛보고 또 대한제국이 넘어가는 것까지 맛본 사람들. 황제의 나라를 거부하고 민주공화정을 지향하잖아요. 1918년에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을 만들면서 이때 펌프질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국내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펌프질을 먼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하이에서부터 먼저 펌프질을 해요. 그게 결합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해 한용운 만해 선생을 이 공약삼장이라든지 민족대표 독립선언 거기에 그만 올감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릴 때는 최남선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최남선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절하잖아. 껄끄러우니까 이 명문장을 껄끄러우니까는 공약삼장만큼은 만해가 쓴 걸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처음부터 최린과 손병희가 얘기했던 거는 독립선언서 초는 무조건 6당이다. 6당이 끝까지 바뀐 거는 1920년, 26년 그때부터 제 의견에 동의를 아쉬워줬습니다. 하지만 만해 한용운 선생을 굳이 공약삼장을 쓴 걸로 그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오등원 자야 이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청원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신생국가가 아니고 유구한 민족, 그래서 단기를 썼어요. 선각자들은 신흥모관학교도 그렇고 메이지 연호를 쓰지 않고 다 단기 4200년 있었어요. 그런데 이 3.1운동을 정말 전국적으로 추동시킨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민족대표와 그 지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부산 안창호는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지금 상하이 올림픽 극장, 죄송합니다만 가면 없어요. 시티은행 있는 자리인데 이 올림픽 극장에서 연사로 나와서 도산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작년의 오늘은 우리 백이민족이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고, 제국주의 일본은 이 날을 무효라고 주장한 날이다. 2시간 반 동안 정순만의 며느리 이화숙 여사가 애국당 제창으로 시작된 제1회 독립선언 기념식이 막을 내리고 335 상하이에서 비가 쭉쭉 내립니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이후에 태극기를 손에 들고서 이 결성향교에서 나가서 동원에서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 총경사관까지 조선 청년들이 행진을 해요. 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까? 3월 1일 날 이 태극기 들고, 그때 이후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총독부에서. 그러면 3.1 독립선언 정신은 과연 뭐? 그냥 만세하고 끝난 건가요? 아, 우리 독립선언하고 만세하고 이제 대한민국 만들었고.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헌법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10년간 이 선각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서 이 새로운 나라는 왕과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민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 생존권, 청정, 교육.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저는 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반론도 있겠지만 그 힘이 여전히 유해해서 3.1운동 이후에 전국 각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가서 니웰지의 아량에 오는 공산 장지라기가 그 어린 나이에 15살 나이에 넘어가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죠. 이때 일본은 우스노미야라는 조선군 사령관이 야 이거 심각하다. 이 우스노미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스노미야 일기를 누가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서를 보면 아마 선생님들 깜짝 놀라요. 이 사람도 조선군 사령관을 만나? 살짝 읊어보면 월남 이상제 여러 차례 만납니다. 독립운동가들. 권동진 민족대표. 권동진은 아예 팔아버렸어요. 독립선언 일을 우스노미야한테 얘기를 해버렸다고. 권동진은. 이 권동진 선생은 지금 약간 흔들려요. 지금 살짝. 근데 우스노미야가 옆에다 누구를 앉혔냐면은 여기 강원도를 순시할 때 별 4개가 중이 바꿀때기 2개를 데리고서 딱 갑니다. 한 달 동안. 그게 누구냐면은 추정 이갑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사위 이응준이에요. 이응준은 대한민국 정식정부 초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러면서 만주의 독립군들을 주목하라 해갖고 청살리 전투를 김장인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 추동할 때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학살할 때 일본군들은 우리말을 모르니까 학살의 향도를 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팔도 홍성경찰서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기에 있는 순사 조선인 순사를 뽑아갖고 보내버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독립유공자 훈장처럼 공적 심사를 통해서 55명에게 일본에서 일본 본국에서 수상 이름으로 훈장을 줍니다. 3,500명의 간도지역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훈장증을 주죠. 이 추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3.1 독립선언 때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국가기록원에 홍성 지역에서 3.1운동을 전개할 때 피살당한 명부가 존재해요. 그분들이 그 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랬더니 그냥 만세 시위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소요 사건이라고 했어요. 시끄러운 사건. 절하시킨 거죠. 대한민국이 탄생된 거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데 우리는 수천 명의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이 희생당했고 또 수십만 명의 인적,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어요. 우리한테는 유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유관수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이 가했던 조선인에 가했던 바로 절멸, 민족적 절멸 행위. 나중에 이게 더 길어졌으면 우리말 말살, 그게 바로 민족 절멸이에요. 그래서 조선화폐 사건, 윤동주라는 사람이 나약한 것 같지만 위대한 거죠. 민족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제노사이드는 제가 더 기회가 되면
이 홍성만에 특화된 제노사이드뿐만 아니라 홍성분들한테 정말로 이 제노사이드를 제노사이드 네트워크의 플랫폼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이 연대, 평화연대의 한 축으로서 홍성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제노사이드는 더 극렬하고 교묘하게 진행됐죠. 아까도 제가 위안말 얘기했지만 제가 끝자락에 보시면은 현재 제노사이드 지금 KBS 기자가 7페이지입니다. 독일 이 나미비아의 인구의 70%를 학살을 해요. 종족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우슈비츠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한테 저질렀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무릎 꿇었지만은 이 아프리카 힘없는 소수민족들의 학살에 대해서는 너희들 차별적인 반성이 아니냐, 선택적 반성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일에서는 그 나미비아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처음에 사과도 안 했어요. 왜냐? 48년 이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가 간의 폭력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파라사처럼 꿈틀거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국가 간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정치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민들이죠. 시민. 제가 강의를 잠깐 정리하자면은 역사에서 사상과 철학이 빠지면은 정말 사상머리, 철학에서 역사가 빠지면은 허무한 것, 문학에서 역사적 사실이 없으면은 문학은 그야말로 그냥 상상력의 세계만 추구하는 것이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도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도 공간과 시간의 역사예요. 언젠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잘 닦여진 역사, 거울처럼 제 자신을 잘 비출 수 있고, 국가는 그 잘 닦여진 거울 후대한테 역사 왜곡시키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후대를 위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분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열감을 해주셔가지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소환할 수 없다. 참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그걸 자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상당히 뒤에 평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있었던 일들은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특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제노사이드가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렇게 보세요. 집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국어 시험을 봤는데 1학년 애가 80점을 맞아왔어요. 엄마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야, 너 내 아들 맞아? 야, 너 진짜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좋아하지만 너 왜 70점 이렇게 못 맞았어? 그러면 애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슈퍼우먼이고 슈퍼맨이거든요. 아이들은 엄마하고 눈물 안 젖히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와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건 망해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제노사이드라는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는 그거예요. 생각과 신념, 이념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하등민족으로 간주하고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탁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인데 그런 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은 주제를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왜냐하면 저 김주영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현존하는 역사가 중에서 제일 많이 걸 아세요. 전 세계에 다 돌아다니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자세히 아세요. 네. 그런 아니요, 과찬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그 고등학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비시신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었는데 김주영 교수님이 딱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도 많이 보셨고 또 이게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라도 한번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다 지적을 해주시고. 네. 뭐 아무거나 막. 무슨 말씀이 나왔지만 이민족이 한민족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는 것은 민족 대 민족을 분쟁하는 보복공세 이런 걸 쉽게 손이 그어지고 제도권을 쉽게 다쳐져서 어쩌면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이 간명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독일과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면 너나 다 괴롭지 볼 수 없잖냐 이런 시각들이 지금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현대사회에서도 과거사가 항상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작용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민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나 이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쩌면 이제 문화학적인 사회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학교에서도 하나의 챕터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가 발목을 잡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민족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하에서 그쪽에 독이하는 것이 우리를 억눌렀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들어야 당론이 들어야 나중에 또 이민족이 오거나 그런 영향이 왔을 거고 그리스도 정확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민족에 대한 입장은 그래도 우리가 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저걸 갖다 보면 마치 우리 안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쓰였던 저 왕자라는 그 감춰지 지금권에서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아까 지도사에도 있지만 특히 이제 밀정 논문과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논문을 썼고 근데 논문을 쓰다 보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학자가 가끔은 이렇게 약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노사이드 얘기를 했지만 의병 때 일본군의 신마 앞잡이들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군들이 얼마를 조선 청년들을 끌어들이냐면은 4,000명을 전국에 딱 모아요. 처음에 그 4,000명이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본 애들 의병 왜냐면은 일단 말 통하잖아. 경상도는 경상도 쪽, 여기 충청도는 충청, 전라도 이렇게 모집을 해. 여기 가면은 여기에 4,000명 가운데 몇 명이 분배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그것을 활용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얼빈에 이제 밀정학교를 만들어서 고토시베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들도 거기다가 순회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밀정파해요. 자발적인 밀정이 있고 신체적인 유해를 가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그 신체적인 유해를 가하지 않고도 가했는데도 7년 동안 끝끝내 버티고 부인과 딸을 갖다가 사창까지 팔아넘긴다고 협박과 저기에도 끝끝내 살아남은 사람이 현익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밀정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경찰 같은 경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벌써 2명은 잡았어요. 한국 경찰 고위간부에 해방후에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김자진 장군이 열심히 청사리 전투에 참가할 때 20대의 청년으로 가서 열심히 조선인 학살할 때 향도했던 사람 순사들 현모식이하고 김모식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 따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거는 민족 간의 분열도
문제지만은 같은 민족 국가 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 간의 분열, 지역 간의 혐오, 지역 간의 차별 이걸 갖다가 조장시켜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뭉개지는 경우 이러면 결국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느끼는 거는 역사라는 과거에 머물러서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은 결국 미래를 보는 관점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를 아주 정치하게 다루면서 미래에 대한 해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역사학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작업을 이제는 감정 대 감정이 아니라 그냥 팩트로 놓고 여러 가지를 상품을 놔야 어떻게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귀소고 같지만은 우리는 반민특위 친일파 얘기는 무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밀정에 대해서는 뭐 있었겠지만 하지 과연 밀정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운영했는지는 지금 밝히지 바가 없죠.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뭐랄까요 케이스 스타디 일단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죠.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대학원에서 대학원애들은 제가 그냥 까는 게 아니에요. 걔들도 같은 사례 갖고 공부해야 되는데 한창 공부할 시기고 머릿속에 막 외워대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호흡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정말 격렬하게 교실에서 그런 공부할 시기는 지났지만은 인생 공부 또는 사회 공부 또는 국가 민족에 대한 지구학적 공부 더 큰 공부를 위해서 지금 아마 여기 오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와 관련 소리가 아니라 저 역시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집안에서 듣는 게 그래요. 당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더 있냐 글 쓰는 거하고 맞다 난 이것만 특화시키면 되지 않냐. 다만 그걸 위해서 더 정진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작은 역사상들을 자꾸만 내려고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밀정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해하세요? 관동군 책이 하나도 없어요. 관동군이라는 용어가 언제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애들이 우리를 학자들은 은근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들 그렇게 예산도 모으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 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테러하고 고문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문이 왜 나쁜 걸까요? 고문이 진짜 나쁜 이유 아세요? 고문이 왜 진짜 나쁘냐면 남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고문을 하는 사람은요, 고문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실을요, 이 뼈마디라든가 피부 속에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은 우리 마음에 있고 정신에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은 인간들이 진실을 피부하고 뼈마디 속에 숨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럼 진실을 한다고. 근데 인간은 피부적 존재나 뼈마디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고 정신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팔다리 하나 없어도 우리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문이 왜 나쁘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을 없이 여기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제노사이드 학살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사람을 협박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의 진실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 학살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쁜가, 테러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계속 죽이면 되겠어요? 나도 비난받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그런 취지에서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